어떻게 나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오늘도 아빠의 샤우팅. 저희 엄마 아빠 오늘도 싸우시네요. 우리 아빠의 중국 최고병과 엄마의 BTS 아리 때문이죠.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여행을 하게 된 저희 엄마, 아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싱가포르의 작은 아파트 식탁에 앉아 중국인 어머니 아미와 미국인 아버지 존 사이를 오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공기는 수년 동안 익숙해진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셨던 엄마는 몇 달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방문하는 방탄소년단 투어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고 저는 이 여행이 엄마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엄마가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빠는 짜증을 내며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두 분의 의견 충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한국은 그다지 중요하거나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해하는지 보면서 아빠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빠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존. 평소 친절하던 엄마의 얼굴이 답답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한국인이 얼마나 재능 있고 영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죠. 아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미,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시아의 진정한 강국은 중국이야. 한국은 중국의 꽁무니에 올라타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엄마와 저는 방의 침대 가장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가까이 몸을 기대며 신나게 속삭이면서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밍밍,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녀가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빠한테 먼저 중국에 간다고 말씀드리고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의심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인 거 맞아요? 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어떡해? 엄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쥐며 안심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모르실 거야, 얘야. 설령 아빠가 알게 되더라도 세상에는 중국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번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여행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말해준 모든 것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궁궐, 트렌디한 패션거리, 그리고 물론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창이 공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저는 엄마로부터 한국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제가 실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비행기가 드디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첨단 편의시설에 감탄하며 세련되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중국에 잠시 들러야 했습니다. 아빠가 두 나라를 비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우회로를 고집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환승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광활하고 매혹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이 좁은 복도를 밀고 밀치며 지나가는 혼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공기는 탁하고 답답하게 느껴졌고 담배 연기와 음식물 부패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출구로 향하는 공항을 자신 있게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다려봐.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한국 공항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좋다고 들었어요. 중국 택시에 몸을 싣고 첫 번째 휴게소를 향해 출발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된 서울의 거리를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드디어 중국 장쑤성 창저우 허후 고속도로에 지어진 초대형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과 넓은 주차장이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사방에 널려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웠고 공기는 기름 냄새와 채취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쓰레기통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끔찍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역겨운 표정을 주고받았지만 아빠는 못 본 척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우리를 푸드코트로 이끌고 가서 기름기가 많아 보이는 만두 한 접시와 미지근한 수프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지저분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휴게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시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맛있고 갓 만든 신선한 음식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들은? 저는 주변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마도 입맛을 잃은 듯 몇 입만 먹은 후 접시를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의 불편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프를 꿀꺽 삼키고 만두를 맛있게 씹으며 가끔 만족스러운 트림을 내뿜었습니다. 봤지? 그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중국 휴게소도 한국 휴게소만큼 맛있다고 했잖아. 저는 그에게 반박할 마음은 없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최고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게소를 나와 다시 택시에 오르자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한국의 거리가 다시 한번 그리워졌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국가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길고 불쾌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중국 전역을 관광하는 버스를 탔고 휴게소도 몇 군데 더 방문했지만 각 휴게소는 지난번보다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난징 휴게소에 넘쳐나는 화장실부터 상하이 휴게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까지 가는 곳마다 위생불량, 수준 이하의 편의시설,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중국에 대해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휴게소와 혼잡한 도시 말고도 중국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궁궐,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중국에서의 경험 이후에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짝이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번 중국 여행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걸음에 봄 기운이 돌고 얼굴에 미소가 번진 채 부모님을 따라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나가 아침 고요의 땅에서 일생일대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한국의 맑고 깨끗한 공기에 발을 내딛자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뒤로하고 이 매혹적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공항에서 차로 조금 떨어진 신탄진 휴게소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중국에서 방문했던 휴게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원은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와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은 흠집이 없고 공기는 신선하고 향기롭고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마주했던 혼란스럽고 비위생적인 휴게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와 저는 안도감과 설렘의 표정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한국 전통 음식부터 피자와 햄버거 같은 세계 각국의 인기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는 넓고 조명이 밝았으며 좌석이 넉넉하고 깨끗하게 관리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독특한 한국식 스낵과 간식들이었습니다. 작은 회오리 모양의 매콤하고 고소한 양념을 뿌린 소용돌이 감자칩이 있었습니다. 파탄금을 가득 채운 생선 모양의 페이스트리도 있었는데 황금빛 갈색 껍질이 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캐러멜과 다진 견과류를 뿌린 달콤하고 크리미한 푸딩도 작은 컵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조금씩 먹어보고 싶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고 만족스러운지 깜짝 놀랐어요. 월풀 감자칩은 바삭하고 중독성 있는 맛에 적당한 매운맛과 풍미가 더해졌어요. 생선 모양의 페이스트리는 부드럽고 쫄깃하고 달콤하고 견과류가 들어간 속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푸딩은 부드럽고 벨벳 같은 식감으로 더 먹고 싶을 정도로 진하고 풍성했습니다.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으면서 이 놀라운 간식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정성과 노력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음식과 휴게소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음식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탄진 휴게소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넓고 잘 관리된 화장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화장실에는 비데와 온열 시트가 내장된 최신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세면대도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났으며 동작 감지 수도꼭지와 비누와 종이 타월도 충분했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깨끗했으며 중국 화장실을 괴롭히던 불쾌한 냄새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이 모든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에 감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으며 이것이 한국의 평범한 휴게소 화장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하나에도 이 정도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전역에 있는 여러 휴게소를 더 방문했는데 각 휴게소는 이전 휴게소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망양 휴게소의 멋진 산 풍경부터 금강 휴게소의 맛있는 해산물 요리까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과 문화,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휴게소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들이 저희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최대한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과 무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약간의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휴게소가 단순히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자국의 환대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중국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행 동안 중국 찬양을 잠시 멈추셨거든요. 엄마와 저희 계획이 성공한 거죠. 일정을 끝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동경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휴게소는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을 먹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K-팝, K-푸드로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하더니 이제 K 신점으로 세계인들을 미치게 하네요. 영화 파묘를 파헤치다. 이직한 미국 영화평론가 제시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국에 그것도 이른 봄의 매력적인 해안 도시 진해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심슨이고 33살의 미국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영화 관련 유명 잡지의 멋진 이름인 카이의 뒤 시네마에서 편집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국에 있는 집에서 최신 영화에 대한 기사와 리뷰를 작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3월, 제 업무는 저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곳, 즉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총회로 이끌었습니다. 부산이 어디인지도 지도에서 찾아봐야 했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시차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지러웠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 더 어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헤드라인과 한국 팝밴드의 바이럴 영상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보였어요. 한국인은 성형수술과 연예인 문화에 집착한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짐을 챙기고 호텔로 가는 택시를 부르면서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해야겠다고 노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고층 건물부터 잘 정비된 도로까지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임시총회가 예정된 진해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수평선 위로 푸른 언덕이 펼쳐졌고 간간히 한국의 전통 정자나 사찰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기는 인근 바다의 짠맛이 살짝 느껴지며 제가 바다에 온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만개한 벚꽃나무가 길 양옆으로 눈이 닿는 데까지 늘어서서 연분홍색과 흰색 꽃잎으로 멋진 꽃천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한국인 택시께서 제 놀라움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운이 좋으시네요. 진해 군항제 기간에 딱 맞춰 오셨네요. 지금이 이곳에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저는 이 축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봄꽃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왜 이 축제가 대단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꽃을 즐기며 미소 짓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영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회의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 오찬 사이의 그림 같은 진해의 거리를 거닐며 고풍스러운 카페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 시장의 풍경, 유적지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전 세계에서 온 동료 영화 평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여자천이 보이는 아늑한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신 아트하우스 영화와 신진 감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다가 대화는 한국 영화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평론가가 2월 말에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를 언급했습니다. 벌써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는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1,000만이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미국에서는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1억 달러를 벌어들이면 히트작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1,000만 명이 영화 한 편을 보러 간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이 파묘 영화를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다른 평론가들에게 이 영화에 대해 물어봤지만 자세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는 일종의 역사 드라마였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는 훌륭했다고 하더군요. 비평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했습니다. 호평이 쏟아지는 리뷰를 스크롤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과대 광고가 아니라 이 영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파묘의 상영관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국 영화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관객들이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또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머릿속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벚꽃과 영화 스크린, 바다를 건너 문화를 연결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꿈꿨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미 그런 선입견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호기심과 감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저희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심오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봄꽃 축제와 파묘라는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작은 관심의 불꽃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파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동료 평론가들로부터 들었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노래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화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는 도시의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국제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상영관을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팝콘 한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자 뱃속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사기가 윙윙거리며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저는 푹 빠졌습니다. 푸르른 녹색 풍경과 정교하게 디자인된 역사적 세트가 어우러진 멋진 영상미가 돋보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예쁜 영상에 그치지 않고 모든 프레임에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레딧이 흐르고 조명이 켜지자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내면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파묘는 그 어떤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역사의 한 장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술성과 인간애를 담아냈어요. 극장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영화를 계속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용기, 스토리텔링의 아름다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주제 등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거의 영적인 차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파묘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더 자비롭고, 더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난 한국 민족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한국 평론가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파묘를 보면서 저는 헤드라인과 고정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격차를 해소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 힘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파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리뷰와 분석을 읽으며 영화의 주제와 상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자막 없이 영화를 다시 보고 놓쳤을지도 모르는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 한국어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파묘는 서구 주류 미디어에서 간과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제가 그 이야기를 알리고 옹호하고 싶다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론가로서 저는 항상 안목 있는 취향과 훌륭한 예술을 알아보는 능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묘는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한국 이야기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한국 영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잔인한 범죄 스릴러부터 홍상수 감독의 기발한 로맨틱 코미디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한국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장르와 톤을 능수능란하게 혼합하여 유쾌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으로 배역에 녹아든 듯한 한국 배우들의 명연기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파묘는 저에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영화이자 풍부하고 매혹적인 한국 영화의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를 안내해준 북극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가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세계와 시각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일깨워준 영화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한국 영화 DVD와 영화 포스터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묘는 저에게 단순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목적의식, 제 일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비평가로서 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파묘와 같은 영화, 즉 감동과 변화, 도전과 영감을 주는 영화에 대해 조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더 많은 관객에게 전달하는 문화감각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벅찬 일이었지만 저를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 산업 전체, 한 나라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파묘가 이러한 상상의 문을 제게 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슴에 불이 붙은 채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묘의 경험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화는 저를 사로잡은 한국 영화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갈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모든 한국 영화의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 올드보이, 부산행 등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수상했거나 예상치 못한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화평론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들을 하나씩 모두 시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앱을 모두 설치하고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이틀까지 찾아냈죠. 매일 밤 퇴근 후 소파에 쓰러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시트콤이나 보는 대신 계속 늘어나는 목록에서 한국 영화를 신중하게 골라 새로운 모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각 영화는 한국 문화와 역사의 다른 측면으로 통하는 문과 같았고 한 나라의 희망과 꿈,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끊임없이 놀라고 도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영화 하녀는 마지막 프레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또는 한 젊은 여성의 실종을 통해 계급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라는 주제를 탐구한 느린 템포의 미스터리 영화 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새로 쓴 신랄한 사회풍자 영화 기생충도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유명한 영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보석 같은 영화들도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로운 10대 소녀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잔잔한 성장단 벌새의 집이나 위스키와 담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포기한 젊은 여성의 기발한 인디 코미디 마이크로 하비타트 같은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 문화를 독특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 등 현대 한국인의 삶을 모자이크처럼 맞춰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잔인한 범죄 드라마부터 따뜻한 가족 코미디, 마음을 사로잡는 공상과학 서사시까지 다양한 장르와 톤을 다루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영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정 주제와 모티프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현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가족과 전통의 중요성,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20세기 군사 독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역사의 상은 개인주의와 수능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와 수능 사이의 긴장감. 영화를 보면 볼수록 한국 영화는 단순한 오락의 원천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가장 깊은 희망과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반영하는 한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인으로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집착을 잡지사 동료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한국 영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지 않던 제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영화에 대한 제 생각과 통찰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편집회의는 한국 영화의 상징성이나 특정 라이징 스타 배우의 커리어 궤적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에 열정을 가진 전 세계 영화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대화의 일부가 된 기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지식을 혼자만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한국 영화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리뷰뿐만 아니라 영화의 주제와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더 길고 심도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트라우마와 폭력의 유산과 씨름하며 집단적 악마를 쫓아내는 방법으로 공포와 복수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썼어요. 스타일과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의 한국 영화 제작자들의 부상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K-팝에서 K-드라마, K-뷰티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썼죠. 놀랍게도 제 기사는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영화 애호가와 일반 시청자 모두가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독자들로부터 자국의 영화에 대한 사려 깊고 미묘한 묘사에 감사하다는 이메일도 몇 통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문화간 이해의 다리를 놓으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국 영화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저는 다음 단계의 탐험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번화한 거리와 안개가 자욱한 부산의 산을 방문하고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한국의 광경과 소리, 맛에 흠뻑 빠져보는 한국 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죠. 미국에서 직장도 있고 생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경력이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연결감과 공감이라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늦은 밤,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감동적인 한국 영화를 본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돈과 휴가를 모아서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고요. 관광객이 아니라 이야기와 의미, 진리를 찾는 순례자의 마음으로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자 가슴 한구석에서 설렘이 바다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무시할 수 없는 소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저에게 단순한 도피처나 오락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우리를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와 낯선 것에 직면하게 하는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만의 영화적 오디세이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저희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새롭게 발견한 제 한국 영화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도 커졌습니다. 저는 영화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이해를 증진시키는 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마법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잡지에 한국 영화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기사를 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의 초라한 시작부터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현재 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 산업의 역사에 대해 썼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이 기사를 쓰는 것은 저에게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복잡하고 매혹적인 한국 영화의 세계가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깊이와 풍부함 그리고 이를 스크린으로 구현해내는 예술성과 기술에 끊임없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거나 미국 잡지 독자들과만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관객에게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극장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영회를 개최하고 한국 문화단체와 협력해 미국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 황금기 시절의 고전 영화부터 신진 감독들의 최신 인디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관과 호기심 많은 시네필이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참석자 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곧 더 많은 관객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영화라는 소문에 이끌려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생각과 반응을 나눌 수 있는 토론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영화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서울에서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보러 온 한 중년 여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영화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혼모로서 자신의 경험과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자신의 고군분투가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을 보고 외로움을 덜 느끼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고등학생 그룹이 남한으로 탈북한 북한 스파이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스릴러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남북한의 복잡한 관계를 묘사한 영화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과 통일에 대한 희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 영화가 공감과 호기심,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학교와 대학에 연락해 한국 영화에 대한 강연과 프레젠테이션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업 계획과 토론 가이드를 만들어 교사들에게 한국 영화를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역사, 정치, 문화 정체성 같은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과 함께 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클립을 활용해 학생들의 듣기 및 말하기 연습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더 깊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사회도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학급을 위한 미니 영화제를 기획하여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치어리딩 팀을 결성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따뜻한 코미디,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긴장감 넘치는 범죄 드라마, 한국의 유명한 왕의 삶을 다룬 역사 대서사시 등을 감상했습니다. 각 영화가 끝난 후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본 내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학생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캐릭터와 주제, 놀랍거나 흥미로웠던 한국 문화의 측면, 자신의 삶과 경험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사려 깊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넘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옹호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의 컨퍼런스와 영화제에서 연설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발표하거나 미국을 방문한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 패널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행사들은 제 영웅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관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의 겸손함과 작품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는 10대 소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견하는 획기적인 영화에 출연했던 한 젊은 여배우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소외된 경험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업이 사회 변화를 촉발하고 더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그녀처럼 저도 영화의 변혁적인 힘, 즉 마음과 생각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옹호하고 그 이야기와 관점을 더 많은 관객과 공유함으로써 제가 그 큰 사명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적인 첫 번째 파묘 상영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깊은 감사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영화는 저에게 오락과 예술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과 세상과의 연결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고정관념과 표면적인 인상으로만 알고 있던 문화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영화 제작자와 영화 애호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을 주며 그 사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마음을 열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에 도전에 대한 설렘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결국 영화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세상과 서로를 새롭고 심오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텔링의 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파묘와 같은 한국 영화의 보석 같은 영화가 있는 한 그 힘은 계속 빛을 발하며 우리 모두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